2015년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세계 경제, 금융시장을 총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세계 금융시장 그리고 이 밖에도 원자재를 비롯한 여러 시장에서는 어떤 동향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증시를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 앞서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도 봤는데요. 올 한 해 미국 증시를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올해가 마지막이죠? 그렇죠. 하인컵께서 방송을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올해 좀 돈 좀 버셨습니까? 올해요, 글쎄요. 예, 글쎄요 대답이 아마 맞는 글로벌 증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는 굉장히 시끄러운 한 해였었죠. 그렇죠. 빅데이터 이렇게 분석 보면 한국경제TV도 이렇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는 어제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많은 전문가가 다 전문가일지 모르겠습니다는 어쨌거나 방송에 출연했던 분들이 하루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을 10번 정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더 되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만큼 글로벌 증시에서도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 가장 화두가 됐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7년 만에 대전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의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악영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아까 하얀것께서 모든 멘트에 S&P가 작년 말 대비해서 좀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다. 예. 그리고 나머지 미국 증시에서 보면 이렇게 거래일이 31일까지 되고 있습니다는 그렇죠. 다우지수 기준으로는 좀 이렇게 마이너스. 작년 말 수준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좀 말씀하셨죠.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당선국인 미국이 작년 말 수준 유지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연초부터 미국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에 좀 상당히 부정적 입장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항상 이제 말씀드립니다는 금리 인상은 가야 될 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게 오히려 증시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달에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페드 회의 이후에 사실 세계 증시 모습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실 글로벌 증시 모습은 금리 인상 이전보다 괜찮은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야 할 대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거나 글로벌 증시는 사실 작년 말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다른 나라의 증시는 한 해 동안 움직임이 어땠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 특히나 원자재 수출국이라든지 여러 신흥국들의 증시가 출렁임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출렁임 속에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이제 연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기와 주가가 상당히 따로 놀았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올해 증시 모습 보면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이 패턴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는 자꾸 차트 분석에 성장률이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된다. 이런 흐름으로서 분석하는 이런 시각들은 좀 올해 증시 모습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한번 달리 생각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와 이렇게 경기 모습이 다르게 움직였던 대표적인 것이 올해 한 해였다 이렇게 볼 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체리 피킹적인 시각이 상당히 강했던 것도 올해 특징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가는 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이제 많은 위험성을 제기했던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러시아, 브라질이죠. 이런 국가들이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주가도 역시 마크로라는 우파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긴 했지만 2개월 만에 50% 이상 급등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 이탈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리 피킹적인 차원에서 자금이 많이 몰려가는 과정에서 증시 쪽으로 체리 피킹적인 차원에서 주가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중국 경제에서 성장률이 6% 떨어지다 보니까 경착륙 얘기도 많이 했었고 중국 경제 우려한 시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G2 리스크다 했는데요. 작년에도 상해 지수가 한 50% 이상 올랐습니다는 올해도 작년 말 대비해서 10% 이상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올해 이걸 점검하면서 내년에 증시 모습에서 어떤 쪽으로 좀 해설할까 하는 이런 시각에서 보면 과거 데이터 분석 이런 것도 참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동시대의 싱크로나이제이션 데이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시해야 되고 투자는 미래에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이렇게 마켓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미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아마 이게 증시를 분석해야 정확하게 분석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권 시장에 있어서 최대의 이슈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 여부가 올해는 됐었는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장이 있죠.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의 한 해 동안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채권은 이제 변곡점이었었기 때문에요. 네. 채권은 사실상 올해 채권에 이렇게 보유 비중이 많았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는 한때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대체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대전환도 있긴 합니다는 사실 국채 시장의 주요 수익률을 보면 사실 플랫하게 이렇게 움직였던 양상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채권 투자 재미없었던 한 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사실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올해 1월 1분기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채 보유 비중이 많은 이렇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상 실력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국채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1분기 수익은 특히 좀 좋은 쪽에 이렇게 됐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하반기부터는 한국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을 받아서 정책 금리는 추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리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히려 완만하게 오르는 이런 현상에서 채권을 보유하는 이런 증권사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떨어지는 측면. 그 다음에 주식 거래 물량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측면. 이래서요. 3분기 이후부터는 국내 증권사의 수익이 좀 많이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국내 이렇게 증권사들의 수익 기반이 취약한 이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는 사실상 올해 세계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라는 미국의 금리 인상 대전환기에 전형적으로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서 그동안 투자자들이 채권을 선호했던 거에서 이 대전환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것을 맞지 못하는 환경. 이걸 이제 보이스 비 보이스라 해서 수익이 났던 부분을 마지막 끄트머리까지 이렇게 잡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올해 수익에서는 평범한 한 해가 됐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외에는 사실 채권 중에서 상당히 좀 질 나쁜 채권들, 네. 예를 들어 정크 펀드라든가 아리 채권으로 대표되는 이런 것이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현상인데요. 향후에는 이런 모습이 좀 상당히 많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아이가 상징적인 대우증권의 인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증권사보다 굉장히 편차가 되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수익 기반이 다변화 되고 글로벌 이렇게 경험 능력이 뛰어난 이런 증권사일수록 상당히 수익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 두 가지 측면, 규모의 경제이익이 내년에는 크게 날 것이다. 사이즈가 클수록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측면. 두 번째는 글로벌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걸수록 이렇게 시장에서 보면 수익의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올해 채권 시장 모습에서 한번 내년도에 국내 증권사의 명합을 한번 추려해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국제유가의 흐름이 될 텐데요. 국제유가의 흐름도 올 한 해 짚어볼 만합니다.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배럴당 $100를 전후해서 움직이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급락 이후에 올해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국제유가는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많이 틀린 대목이죠. 예. 대부분 전망 기관들이 대체로 보면 올해 작년에 폭락하는 과정에서 네. 그래도 올해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한 배럴당 $60 그리고 일부 국내 증권사는 이렇게 차트 분석에서 한 $100 다시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도 나왔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올해 이 WTI를 기준으로 해서 유가의 대내 기간의 예측치 평균 수준을 따져봤더니 한 $70 됐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배럴당 지금 오늘 새벽간 뉴욕 상품 시장에서 배럴당 $37 지금 자막으로는 $36 정도 나가는데 요 방송 허기에서 이렇게 작성했던 때가 오늘 새벽 2시입니다. 그때는 배럴당 네. $36 되기 때문에 아마 자막을 안 고쳤으면 $36 나는 거고 예. 오늘 지금 종가에 조금 올라서 $37 어쨌거나 그렇죠. 그 수준인데 대체로 보면 연초의 전망치에 비해서 한 50%가 폭락했던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측치가 맞는 거냐, 그 예측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내 예측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유가 관련돼서는 상당히 형편없는 한 해가 됐던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올해 연초에 국제유가가 한 $70, $60를 회복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원유와 관련된 DLS라든가 이런 파생 상품을 사실 체리 피킹 차원에서 권유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나 배럴당
우리가 보면 4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낙인이 한 배럴당 한 40달러로 맞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낙인이 돼서 손실 구간에 되는 것도 올해 그 12월 이후에 국내 그 기관들, 언론 기관들에서 보면 대부분 다 원유와 관련된 펀드들이 낙인 상태에 됐다 해서 큰 기사를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마디로 국제유가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그 증시 보면 미국의 다우지수라든가 S&P 같은 경우는 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 유가의 모습에 따라서 증시 모습이 좌우되는 천스탑구죠. 그렇죠. 예. 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유가 같은 경우에 좀 올라가니까 올라서, 예. 미국의 다우지수가 좀 올라간다든가 네. 이런 차에서 오랜만에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의 증시가 천스탑 구조를 보이는 이런 것도 사실상 그만큼 글로벌 증시를 한 해만 정리하면서 이 에너지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자의 관심이 되고 투자의 익스펙테이션이 그렇게 되니까 익스펙테이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면 증시가 올라가는 거고 익스펙테이션을 약화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유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내년에도 상당히 이 유가의 분류 관련해서는 전망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내년 증시에서 변동성이 좀 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유가에 하락하고 있는 원인, 뭐 공급, 수요의 요인도 있겠고, 셰일가스 같은 뭐 외부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할 텐데, 일단 중요한 것은 유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오펙 국가들이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감산을 함으로써 유가를 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감산 합의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유가의 폭락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수요 측 요인, 예를 들어서 세계 경기가 둔화된다든가 중국의 최대 수입원인 중국 경기가 좀 둔화된다든가 네. 그리고 신규 협약, 파리 체제에 의해서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측면에서 수요가 감소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역시 지금은 공급 측 요인이 더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가가 떨어질 때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이 되는 게 두 가지 의문점이 있죠. 왜 오파익 국가들은 지금 감산하지 않느냐. 네. 두 번째는 비오파익 국가들도 증산에 참여하느냐 하는데요. 이 문제는 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펙 국가들이 카르텔이 대표적으로 생생 카르텔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오펙 국가들은 1960년대 태어날 땐 가격 카르텔이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 생산 카르텔도 바뀐 상태거든요. 생산 카르텔 바뀌는 과정에서 제1차 얼쇼크, 제2차 얼쇼크이 1970년대에 일어났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카르텔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독과점 구조에 해당되는 경제학 조금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죠? 이게 이 수요 곡선이 좀 버티컬하게 좀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 가격의 원유수의 가격 탄력성이 좀 비탄력적일 때 이게 공급량 감산이 됐을 땐 그 효과가 발휘하는데요. 사실 지금은 대체 에너지가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원유수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으로 좀 니은 형태가 됐다. 니은 형태가 됐다. 그래서 감산하면 오히려 독보를 쓰는 구조가 감산한 국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오펙 국가들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비오국가들이 사실 저도 이제 월요일 날 한국경제신문에 제우스의 딜레마 가지고 게임 시어리 가지고 좀 간단히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네. 지금은 감산하는 것이 이렇게 유가를 올리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감산에 참여하는 국가에서 다른 국가들이 증산하려면 오히려 원유 공급이 적체된 상태에서는 조금만 정도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감산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생산 물량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세계 유가 안정을 위해서 감산했던 국가들이 결국은 독박을 쓰는 네. 여기 이제 독박이라는 표현을 써서 아침에 죄송합니다는 게임 시어리에서 게임 결과 페이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페이업을 한국말로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이 게임 결과 이런 것보다는 독박을 쓰는 거죠. 네, 뭐 이렇게 해서 와닿긴 하네요. 이게 네.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방송용어로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저는 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더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산하는 국가들이 오히려 독박을 쓰는 거잖아. 그리고 주도권을 잃는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 확보하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 비오펙들도 증산하고 오펙과들도 증산하고 하다 보니까 원유 공급 물량이 더 적체가 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내년에는 사실 유가가 이미 40달러 밑으로 떨어진 파이널 드루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된 유가가 올라갈 때는 사실 유가적인 측면에서는 파이널 드루가 이미 들어갔을 때는 차례피킹 차원에서 유가 부분을 단순히 떨어진다 보시지 말고요. 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얀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00이 아닙니까? 네. 2,000에서 50% 올라가려면 3,00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20달러 떨어졌다. 네. 여기서 50%를 내면 30달러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0달러, 20달러, 예를 들어서 예, 20달러면 네. 지금은 이제 37달러지만 예. 예를 들어서 쉽게 여기에서 20달러에서 30달러 50%입니다.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주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000에서 3,000달러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렵다. 네. 그거 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그거에 대한 기대 수준이 그렇게 크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가는 뭐냐? 유가는 사실 100달러까지 갔으니까 네. 이게 가본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본길. 그래서 20달러에서 30달러는 아주 가볍게 갈 수가 있다. 그러면 그만큼 가볍게 가면 쉽게 돈이 몰릴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에 유가가 떨어진다 하는 것보다는 이게 재테크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가 향방이 반등하는 국면 이런 것도 좀 한번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생각 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에도 역시 세계 금융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당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또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금값도 알아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죠. 네, 올해 그 금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 국내 지금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금투자라 했던 네. 이런 분은 아마 1년을 정리하면서 좀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연초에도 롯데인가요? 무슨 홈쇼핑을 통해서 골드바레든가 이런 걸 홈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라 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 그 금값은 계속해서 떨어진 양상을 보였죠. 그래서 작년 말 대비해서 우리 금값이 한 10% 정도 떨어졌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네.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행커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강의 수강자라면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요? 올해 그 금 투자할 때 저한테는 금 귀걸이라든가 금 목걸이 해도 괜찮습니다. 네. 하행커는 저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헐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는 그래도 강의하는 사람의 예의상 보면 금 목걸이랑 금 귀걸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실 때는 금 귀걸이, 금 목걸이 하고 나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금값이 떨어져서 도둑놈도 금 귀걸이, 금 목걸이 이렇게 도난당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근데 왜 하고 가지 말아야 하면 금귀걸이, 금목걸이 하고 차고 나가시면 나는 재테크를 지독히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만일에 공표하는 거기 때문에 밖에 나가실 때는 금귀걸이, 금목걸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연초부터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쪽으로 금값의 모습이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금값에서 많은 그 시중은행께서 금값이 떨어지면 샤리피킹 차려서 금투자를 했는데요. 사실상 금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스당 1,060달러 이렇게 되고 내년에 있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강세에 대한 이스펙트, 달러 강세가 된다는 얘기합니다. 네. 이스펙테이션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항상 투자는 기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대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보면 금가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긴 크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행커께서도 이게 시청자분을 이제 만나십니다는 내년에는 금귀걸이, 금목걸이 원래 안 하십니다는 내년에는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금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달러화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달러 가치가 초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사실 올해보다 지난해가 달러 가치의 움직임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또 많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 네. 사실 이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달러 강세 관련해서 미국의 금리가 있다 보니까 자 대발산 Great Divergence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건 이제 뭐냐면 미국이 긴축으로 들어서고 유럽과 일본이 금융 완화된다 하는 측면에서 달러 강세 관련해서 Great Divergence라는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슈퍼 달러라는 얘기 나왔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얘기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트리플 딜레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트리플 딜레마, 역트리플 딜레마.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역트리플 딜레마도 트리플 교수가 얘기했던 트리플 딜레마의 일례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건가요? 여기 이제 트리플 딜레마라는 것은 미국이 사실상 그 중심 통화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적자가 발생이 되거든요. 경상수지 적자. 네. 그러면 적자만큼 이제 달러를 발행해서 해외 투자시키면 되죠. 시니어리 익스펙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동성을 국제 중심 통화로서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그만큼 돈 공급 많으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달러 가치 유지와 유동성 간에 이렇게 그 상충 관계를 보통 트리플 딜레마다 하는데요. 역트리플 딜레마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자본 수요 측면에서 흑자가 된다. 자, 그러면
중심 통화에서 사실상 유동성은 위축되는 데 반해서 그만큼 경상수지 국제 넓은 힘의 국제 수준 강세가 되다 보니까 미 달러 가치는 오히려 앞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트리폰 교수는 중심 통화와 달러 가치의 트레이드업 관계에서 이것이 앞에 얘기했던 트리폰 딜레마, 역트리폰 딜레마를 동시에 포함된 내용으로 트리폰 교수가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구별하는 시각은 아닙니다. 똑같은 각도를 얘기했는데요. 일부 사람이 그걸 역트리폰 딜레마로 해서 마치 슈퍼 달러가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이런 거 관련해서 올해 슈퍼 달러 이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는 또 한국경제TV에서 모 교수님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엔달러 환율이 130엔 그 양반 얘기로는 140엔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엔달러 환율이 지금 실제로 120엔대의 모습이 되는데요. 달러 인덱스도 100.5에서 3월 달에 지금 98레벨 때 금리 인상이 됐던 불구하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 슈퍼 달러가 지금 하행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익스펙테이션 형성했던 작년에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작년에 올라갔을 땐 얘기를 네. 못하고 작년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올해 금리 인상하고 슈퍼 달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는 실질적으로 슈퍼 달러가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기대했던 슈퍼달러 현상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이 달러 강세에 베팅했던 기관들도 속속 좀 물러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그 기사를 좀 이렇게 짧게 달았는데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달러 강세에 대해서 가장 베팅했던 게 UBS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올해 그 달러 강세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UBS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고객을 대해서 이게 UBS는 뭐냐면 세계 최대의 브라이트 뱅킹 PB입니다. PB 최대 PB입니다. 여기서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그 고객을 대상으로 달러 베팅 문제에 대해서 달러 강세에 대해서 가장 집착했던 국내 모 증권사 마찬 베팅했던데요. 올해 그 달러 강세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미국 경제가 좀 상당히 녹록치 않게 지금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달러 강세에 대해 베팅을 포기하는 이런 쪽에 이제 조정했다 이렇게 보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지금 MIT 스탠퍼드 이런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실 달러 강세에 대해서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올해 이것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사실 달러 강세에 베팅했던 부분에 조정하는 이런데요. 처음으로 이런 기관들이 조정하고 나서고 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달러 강세라든가 이런 측면 관계없이 자 종전에 예상했던 달러 강세보다는 상당히 좀 안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도 보면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일부 그 증권사 같은 경우는 1250원, 1300원까지 연초해 봤습니다는 지금 1160원대로 해서 연초 수준에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높아가지 못한 수준인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러 강세하다 보니까 올해 그 많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 중에 달러 예금이 500억 달러 정도 지금 예금 잔고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미국의 그 금리 인상분이라는 원달러 환율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는 이게 한 번 올라갈 때가 이렇게 가장 영향이 있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기대가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1120억 달러, 내년에는 100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될까? 시청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500억 달러가 달러 강세를 갖고 일부 기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강세에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예를 들어서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500억 물량이 올해 환율 하락으로 대될 부분이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를 시켜서 지금 예금 잔액 500억 달러를 갖고 있는 부분이 한꺼번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는 내년 경우에 따라서는 하반기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원달러 환율 시장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하는 것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되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